제가 항상 요맘때쯤 되면 신문사에서 연락이 와요. 한 해 운세 전망을 좀 해달라는 그런 연락이 오고, 저는 이 신문사에 거의 15년 가까이 되는데요. 사주 명리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요맘때쯤 되면 알아서 그 데스크에서 요청을 해요. 이제 신년에 대한 전망을 좀 해달라. 명리로 보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뭐 풍수, 뭐 관상, 수상,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보통 동양의 술수학이라고 그러거든요. 동양의 술수학은 전부 다 이렇게 그 밑에 하나의 감자 그 알토란 안에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나가가지고 여러 감자 여러 송이가 열리듯이 다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제가 동양의 술수학이라는 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오늘 하게 될 명리학과 관련이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할 주제는 전반적으로 저 소개 부분에서 지금 얘기한 거랑 좀 관련이 있는데요. 이제 제 앞에 토정비결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토정비결을 소개를 하면서 토정비결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가 라는 거를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정비결의 내용은 어떤 게 있고 또 사례도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요 정도 하면 이게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성이 좀 차지하고 계신 오늘 청중들께서는 토정비결은 내가 좀 공부해서 내 마음으로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한 해 토정비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거나 올해 토정비결이 무엇일까라는 그 궁금증이 여러분을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덮치지 않도록, 그런 게 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 네 번째 오해와 올바른 인식 부분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에 쓰지 않은 그 중요한 내용이 뒤에 실제로 올해 갑진년의 전망이라거나 갑진년의 운세라는 말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아까 그랬죠. 운세에 대해서 명리적인 차원에서라거나 다른 기타 여러 그 점수의 방법들도 제가 약간 소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뭔가 운세를 점치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같이 한번 제가 공감을 얻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야말로 갑진년 전망을 하면서 그 정도 타이밍에서 제가 좀 시점을 봐서 여러분들과 함께 포춘 쿠키를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빨리 보고 싶겠지만 저도 안 깨고 오늘 참고 있으니까 저랑 같이 이따가 포춘 쿠키를 깨는 퍼포먼스 아니면 세레모니를 한번 우리 같이 하면서 제 특강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토정 비결로 제가 이제 여기 소개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 운세를 점치는 거고요. 약간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오시지 않았을까 해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제가 그 기대에 부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토정 비결이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사회적 인식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토정 비결이 올해 운세를 막 점을 쳐가지고 뭐 이런 쪽으로 가면 막 술수, 무술 이런 쪽으로 가면 거기서 약간 부정적으로 바뀌는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양학과 학우들에게는 제가 이런 표현 썼었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수업에서도 하고 특강에서도 쓰는 표현인데, 내가 이 제도권 원디대 동양학과에 와서 동양의 술수학, 명리학, 어떤 사람의 운명을 얘기하는 이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이 자리에서 줄타기 하는 심정으로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다. 내가 이 줄타기를 하면서 내가 어떤 잘못된 마음이라거나 잘못된 제스처를 해서 줄에서 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항상 그 우한 의식을 가지고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맞이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사실은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사람인데 가끔 학우님들이랑을 볼 때 교수님 너무 심각해요. 교수님
강의하실 때 너무 꾹꾹 눌러가지고 강의하세요. 안쓰러워서 못 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의 그런 우환의식이 좀 표출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토정 비결은 일반 사람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해 운세를 점치고 시작했던 건데요. 지금 제가 얘기하겠지만 과거보다는 조금 저게 좀 덜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좀 더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한학자들이 이제 했고요. 그래서 동네 토정 비결 봐주시던 분들이 많았어요. 과거에 한학자들이 하던 것들이 우리 이제 경제 발전하던 시기에 이제 거리의 점술가로 이제 가서 우리 그 당시에 많이 봤었죠. 우리 부모님들이 어디 가서 뭐 이름을 졌다, 뭐 어디에 뭐 유명한 나 이름을 장명갑, 네? 그렇죠. 장명철학가라고 뭐 어디에 뭐 동대문에 가면 유명한 누구한테 뭐 저 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인터넷으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원디대라는 곳에서 디지털 학과에서 이거를 컨텐츠로 강의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고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여기 지금 이렇게 무료 토정 비결이라거나 신년운세 요게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갔는데요. 제가 이제 그 얘기도 조금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토정 비결에 대한 이제 조금 더 내용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제 토정 이지암 선생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토정 선생이라고 했을 때 여기 한자가 이렇게 있죠. 저게 토정이 이제 정자할 때 정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지암 선생이 독특한 토담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불리었다 이런 말이 있고요. 물론 그분이 그래서 그냥 토정 비결 얘기까지 나온 건 아니고 그분이 워낙에 의학이라거나 점술, 천문지리, 음양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술수학, 술서에 능했 라는 그런 게 이제 전해지는데요. 또 그것 때문만도 아니고요. 이 토정 선생이 서경덕 선생 혹시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분인데 조선시대 유학자이면서 유물론이라고 그러면 벌써 뭔가 실용적인 거를 연구하셨다라는 분이에요. 그다음에 주기파 했을 때 저분이 주기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동양 철학의 술수학 또 명리학 이런 건 다 기하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철학을 했었고 그다음에 정말로 실용철학, 방법론 이런 거를 추구하셨던 학자였기 때문에 서경덕 선생의 제자라는 거에 있어서 아마 조선시대에 조선 중기 넘어가면서 저 토정 선생에 대한 또 기인이라고 그래서 더 입소문을 타고 또 많이 소문이 났겠죠. 더군다나 경제학자라는 거 뭐 예전에 뭐 텔레비전에 뭐 모자에다가 뭐 주전자 모양으로 하고 다니면서 쓰고 다녔다 이런 그 기행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토정 이지암 선생과 토정 비결의 연결고리가 이제 저런 여러 가지 사연들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토정 비결이라는 것이 실제로 나온 시기는 19세기에서 20세기예요. 즉 조선시대 말기 혹은 조선시대의 몰락과 그런 시기랑 관련이 있고요. 통상 하나의 시대가 몰락할 때 그 당시 시대상 우리가 쉽게 추론할 수가 있죠. 그만큼 민생이 어려웠을 거고 사람들은 뭔가 정치라거나 뭔가 이 경제 상황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그런 시대에 이렇게 옛날부터 전해져 오던 이지암 선생에 대한 그런 민간의 그런 뭐 여러 가지 속설 같은 게 퍼졌을 거고 그래서 토정 비결과 연결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탄간오리들의 수탈로 어려운 현실에서 예전에 참 토정 선생님이 있었지 하면서 그 선생님이 이런 걸 가르쳐서 경제를 살리려고 했고 누가 힘들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보라는 조언을 했고 이제 그래서 어떤 조금이라도 이 척박한 현실에서 희망을 찾아서 방법을 좀 구하려고 한 게 토정 비결이 나온 유래다 이런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번 저렇게 녹색 창에다가 한번 토정 비결이라는 키워드를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렇게
많은 공짜 이래가면서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공짜라고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이제 얼마 주면 얼마를 봐주겠다 이런 게 있죠. 저는 항상 우리 학우님들은 그러지 않지만 그런데 절대로 넘어가시지 말고 스스로 공부를 해서 자기의 운명을 보고 스스로 편안함을 얻어라라는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자, 어쨌든 벌써 이렇게 토정 비결 가지고 세상에 저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있다라는 걸 알고 이미 이제 다양한 미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하고 생년월일 넣으라고 그러고 뭐 이름도 넣으라고 그러고 자기 토정 비결을 무료로 볼 수 있게 하기도 하고요. 또 뭐 궁금증 정도만 주고 더 궁금하면 얼마를 내서 이제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뭐 더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 보면 제목에 생년월일로 144수의 운세를 뽑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생년월일이에요. 혹시 사주팔자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혹시 잠깐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주팔자의 원리, 사주팔자는 다 아시겠죠? 사주팔자의 원리는 기둥을 몇 개 세우는 건가요? 4개 세우는 거죠. 기둥 4개 세우려면 연, 월, 일, 시라는 4개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토정 비결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연, 월, 일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토정 비결은 만약에 기둥을 세운다 그러면 기둥을 몇 개 세울 수 있을까요? 3개밖에 못 세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주팔자에 아주 정교한 이론적 체계가 나오기 그 이전에 아니면 조금 더 민간에서 쉽게 보기 위해서 만들어낸 시간을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살았던 사람의 입장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시간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생시.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어려울 때 저를 낳으셔가지고 시간을 잘 모르세요. 그래도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하고 또 많이 이런 얘기하죠. 아침 개밥 줄 때 낳았대요. 네. 그리고 뭐 우리 누이가 이제 누이가 학교 갔다 왔더니 엄마가 저를 낳았다고 해서 엄마는 기억 못 하시는데 우리 누이는 몇 시라고 대충 뭐 이렇게 뭐 학교 갔다 와서 엄마가 저를 낳고 점심을 먹었대요. 뭐 이렇게 정확한 시간은 모르고 혹은 뭐 이렇게 했더니 밤새 이제 아마 진통을 했는지 낳았더니 동이 텄더라. 뭐 그런 식으로 시간을 알고 있으니까 어쩌면 과거에 저렇게 시간 없이 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토정 비결은 몇 가지 경우의 수다 144예요. 혹시 사주팔자 이제 명리학 아시는 분들은 명리학의 경우의 수 혹시 몇 개인지 아시나요? 51만 8,400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토정 비결 조선시대의 토정 비결로 보는 거 144가지도 엄청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혈액형 가지고 보는 거 있죠. 4가지. 사상체질 4가지. 조금 더 나가면 12띠. 그 다음에 점성술 또 12가지. 그러니까 서양의 점성술. 그 다음에 MBTI 제가 이따가 조금 할 건데 MBTI 몇 가지예요? 16가지. 토정 비결도 엄청나게 많은 건데 사주 명리학은 50만 가지, 거의 52만 가지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인간이 이 우주 만물의 하나로 태어나서 그래도 거의 여러 우주의 여러 미물들에 비해서 소우주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로 그 정교한 그런 이성을 가지고 있는 태어나서 얼마나 면밀하게 그 운명이라거나 알지 못할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52만 가지의 운세 경우의 수를 만들어냈을까 이러면서 막 애틋함이 들기도 해요. 인간의 그 운명, 그 미지의 운명에 대한 그런 갈구 그런 것들이 참 애틋한 마음이 참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어째서 144가지가 나왔느냐? 상수가 있고 중수가 있고 하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100자리, 10자리, 1자리 세 수를 뽑습니다. 그런데 100자리 수는 무엇으로 뽑았느냐? 8개는 아시죠? 주역에서 8개. 그러니까 100자리의 경우의 수는
8가지가 나와요. 8개로 뽑았으니까. 그 다음에 10자리의 경우의 수는 괴는 8개는 효가 3개고 그 3획계 8개를 중획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렇게 그 겹치게 2개를 겹치면 6획계가 되는데 그거는 64개가 되죠. 그래서 6획을 한 거 6효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 10자리 수는 6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수 1자리 수는 천지인 혹은 여기에 어떤 변화를 추구한다 그래가지고 3개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래서 8 곱하기 6 곱하기 3 해가지고 14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저 다양한 걸 얻어서 아마 해마다 새로웠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새로웠을 거고 한 해가 시작되면서 물론 그때는 이제 아마 음력설, 그러니까 지금 올해로 따지면 2월 10일이 올해 음력인가요? 그런데 우리 명리학에서는 입춘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서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한 해 운세에 관심이 많을 시기예요. 타이밍상. 보통은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냐면은 동지부터 관심을 가집니다. 동지는 보통 지금 양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양력으로 12월 22일부터죠. 12월 22일부터 한 해 운세를 관심을 가집니다. 왜 동지냐? 동지의 의의는 뭐죠? 동지는 어떤 날이죠? 밤이 가장 긴 날이죠. 그래서 동지가 지나면 양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동지부터 새해의 기운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지부터 내년은 어떨까? 그래서 저도 동지부터 그 다음 신년의 기운이 어떤지 이것을 조금 물어보는 그런 인터뷰들이 있곤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동지부터 시작을 해서 당연히 양력 신년 지나서 지금 우리 양력 신년을 지나서 입춘 전이고 또 음력 전이잖아요. 그래서 요때 가장 이 얘기를 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요 타이밍에 144가지의 저런 신년의 나의 운을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아주 매력적인 아니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아마 생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효를 얻고요. 그러면 내용은 어떠냐? 내용은요. 토장 비결 다 보셨죠? 다 보셨죠? 심지어 그 보통은 사주팔자는 보통은 부인들이 많이 오시죠.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남자분들은 비교적 많이 안 오신다고 하는데 토종 비결들은 남자분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저 같은 사람이 미련하게 이런 짓을 하고 있죠. 저 같은 사람이 미련하게 명리학의 고전의 주요 고전을 다 손으로 쓰거나 데이터로 만들어서 거기에 어떤 용어가 몇 % 들어가 있는지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게 저 같은 사람인데 어쨌든 토종 비결의 내용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덕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반인들이 그래도 비교적 부담 없이 보는 내용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윤리적이거나 교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욕심을 내면 어떠하다. 그다음에 뭐 욕심이 과하면 뭐 가진 것도 이르리라. 뭐 이런 식의 들으면 토종 비결의 가르침이 좋다고 생각을 했다가 뒤돌아 생각을 해보면 그건 나도 할 수 있겠네. 그 정도의 말이죠. 뭐 주색 잡기를 멀리하라. 그래서 이제 토종 비결은요 한 해 이런 운세라고 해야 되나? 이제 한 해에 어떤 키워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달이 또 나와요. 그래서 12달 안에 내용을 보면 만약에 뭐 그래도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조금 안 좋은 토종 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부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분들 예를 들면 뭐 7월, 8월 이럴 때는 물 조심해라. 근데 이거 나 정말로 물 조심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돌이켜 보면 아이고 그때 다 저기 피서갈 때니까 그렇게 또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합당할 정도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뭐 구설 조심하라 이런 말들도 뭐 항상 말하는 거를 조심해라라는 거니까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65년 4월생 남자의 토정 비결을 한번 뽑아봤더니 만경창파의 이력편주라 신수가 불리하니 횡액을 조심하라 외방에 재물이 있으니 나가야 얻을 수 있다라는 한 해의 토정 비결 괴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원문으로 가보면 이렇게 만경창파 이력편주라 신수분리 횡액신지 여기 보니까 어때요? 사구언이죠. 그래서 요 토정 비결은 주로 이제 어떻게 돼요? 4월 매달 운세를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면 늙은 용이 승천하여 뭐 비를 뿌린다, 관록 얘기가 나오고 길성이 비추고 그다음에 뭐 책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명성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노력한 이분의 4월 운세는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비 내린 들판에 곡식이 풍요롭고 재물운과 관운이 다 좋다. 이런 거는 이제 싹 베껴가지고 내가 보고 싶을 정도로 좋은 운세입니다. 또 하나를 더 보면 같은 사람인데 5월달로 가면 계획한 일에 차질이 생기고 뭐 점검을 하라라거나 또 실수가 곤란을 가져온다라거나 그다음에 다른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직접 점검을 하라라거나 또 대비하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돈을 빌리는 거 재물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이런 말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주로 이렇게 거의 70%가 긍정적인 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나오는 게 재물과 명예와 가족관계 혹은 그냥 처신에 대한 일반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4언 3구의 19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정 비결이 우리가 그래도 한문도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온 거니까 번역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풀어보니 이렇게 이제 좀 길게도 풀이하고 하지만 원래는 이렇게 4언 3구의 19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그 토정 비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포춘 쿠키에서 이따가 저랑 같이 한번 세레머니를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문구를 가지고 한번 같이 상상을 해보자 이런 말로 이제 내용을 하고요. 이제 다음에는 토정 비결에 대한 이제 제가 일반적인 거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그 안에 이제 어떤 오해도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왕 오늘 만났으니까 올바르게 인식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토정 이지암 선생이 1500년대에 생존을 했다 그러면 실제로 토정 비결과는 무관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일반적으로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8괴, 뭐 6효 이런 말을 해서 토정 비결을 주역과 관련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학문을 주역을 실제로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주역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주역의 개효라거나 뭐 괴는 64개이고 그다음에 384효가 되기 때문에 144라는 것과 아주 일치하지는 않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44가지의 경우의 수로는 우리 인생에 정말로 다양하고 지금 현대 사회는 더 복잡해졌잖아요. 그래서 그 복잡 다단함을 모두 다 설명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화경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이게 길흉이라는 두 가지 단어만으로 설명하기 힘들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해에는 좋은 것 같은데 나쁜 해도 있고요. 관운이 들어와서 승진을 했는데 주식으로 승진한 그 월급의 인상분보다 더 많이 잃는 해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읽어내려면 훨씬 더 면밀하고 섬세한 그런 도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이제 점점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지금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눈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요 바깥에 64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태극 문양이 있는 거고요. 요 64개의 정말로 그 변화무쌍한 오묘한 우주 변화의 이치를 가지고 인간의 일에 적용을 해서 그 섬세하게 한번 읽어보고자 하는 게 명리학의 시발점인데 그게 시중에
잘못된 욕심이라거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오해가 있다면 우리가 정직하게 진지하게 이거를 학문으로 공부해서 적어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말들에 휘둘리지 말자라는 게 우리가 제도권에서 항상 학습을 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갑자기 화면이 바뀌어서 서양 사람이 나오네요. 이 사람은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라는 인류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인류학자이고요. 저는 제가 학교에서 술수학이라는 거를 강의하고 있고 동양 철학을 전공하기, 저는 박사과정을 주역으로 받았지만 사실은 저는 문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토정비결이나 기륭을 점치는 이런 운세와 같은 것에 항상 궁금해하고 궁금해하지 말라고 그래도 또 보러 가고 그만하면 됐다고 그래도 아닐 거라고 불안해하고 왜 끊임없이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질까에 대해서 이것을 문화 현상으로 저는 받아들여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인류학자들의 책들을 보면서 그분들은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까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한 말이 점을 친다라는 거는 문화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는 더 앞으로 떳떳하게 이거를 내가 정말 나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사람인데 이거를 더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대중에게 제대로 알리고 싶은 사람인데 나는 내 제자들에게도 떳떳하게 이거를 공부해서 또 내가 이것에 관심을 가진 바를 잘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제가 무릎을 치게 된 건데요. 이거는 일종의 문화다. 그 다음에 문명이 발달되는 과정에서 점을 치는 행위나 점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큰 기여를 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로 이게 수천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왜 비판을 안 받았겠습니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무속인이라고 그러고 왜 손바닥에 왕자를 쓰느냐는 둥 이걸 멀리 해야 된다. 온갖 비판이 그 전에는 더 많았겠죠. 어느 시대에는 아주 그거를 멀리하기도 하고 또 어느 시대에는 또 잘못돼서 이거를 어느 왕조에서는 이거를 잘못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숱한 역사를 거쳤는데 왜 이거는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있을까? 그거를 연구한 거고요. 그거를 문화라고 얘기를 했고 죽지 않고 살아온 문화의 일종이라고 얘기한 인류학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을 친 도구라거나 그런 문화적 배경들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거고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깊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 문화의 요소들 중에 가장 비교할 만한 것들이 바로 놀이 문화예요. 우리가 예전에 가족들이 구정이나 설이나 이럴 때 모여서 윷놀이 했죠. 그게 점치는 행위였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사위 던지죠. 뭘 던져가지고 어떤 인위적인 가식적인 개입이 없이 어떤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했던 것 그런 것들이 다 이거를 문화적인 요소로서의 점치는 행위가 지금까지 남아서 오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인간이 문명화되고 이성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명리학과 같은 것들로 학문적인 체계가 돼가는 건지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비뽑기, 카드놀이 이런 것들이 있죠. 요거는 지금 현대에서 물론 서양에서 온 거지만 저게 무엇이 됐을까요? 제비뽑기나 카드놀이 이런 것들은? 제가 명리학 얘기를 계속 했는데 저런 것들은 바로 타로점이 된 겁니다. 타로 카드 방송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점치는 행위 아니면 뭔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자 하는 행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현대사회 문화에 녹아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주사위 놀이 했고요. 팽이도 점치는 거였어요. 팽이가 쓰러지지 않고 계속 돌게끔. 근데 저 팽이는 아프리카 문화에도 있어요. 그래서
화살 날리기랑은 잠담그는 문화라거나 장례 문화, 심지어 정말로 저 부족 문화로 가면 손뼉을 치면서 위험한 지대를 지나가면서 손뼉을 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손뼉을 치다가 손이 맞지 않고 비틀어지는 순간 내가 이 지역을 통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점괘를 읽었다라는 겁니까? 굉장히 단순한 그런 문화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연날리기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아주 고대로부터 사람의 그런 궁금증이 이제 드디어 이게 우리가 역사적인 가치가 될 만한 그런 문물로 된 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귀복점이라는 거예요. 이 귀복점이 뭐가 됐는지 아십니까, 혹시? 귀복점은 이제 이 거북이의 백가죽을 불로 지져가지고 그게 쩍 하고 갈라진 모양, 그걸 조짐이라, 우리 조짐이라는 말은 지금도 하고 있죠. 그게 쩍 하고 갈라졌으면 그거 조짐을 읽어서 어떤 문양으로 갈라졌을 때 내가 올해의 운세라, 그때는 이제 당연히 국가의 전쟁의 결과를 점쳤던 거예요. 내가 저쪽 나라랑 싸워서 전쟁에서 이길 것이냐 할 때, 그 다음에 날씨가 어떨까도 추론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 귀복점이 뭐가 됐는지 혹시 아실까요? 제 수업에서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게 갑골 문자가 된 거예요. 저게 문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점술 문화가 우리 문명의 기원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어때요? 불을 지졌는데 쩍 하고 갈라진 거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죠. 그냥 쩍 하고 갈라진 거죠. 그래서 그게 영어로 말하면 divination, 그러니까 divine이라는 거는 신성한 것이란 뜻이거든요. divine이라는 신성한이라는 뜻에서 divination은 신성한 신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게 지금도 넘어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주사위 던지거나 이런 것들은 약간의 인위적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위바위보 하거나 주사위 던지는 것으로 국경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고, 현대사회에서도 어떤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는,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어떤 후보가, 정치 후보가 뭐 동률이 나왔다거나 뭐 그런 결론이 안 났을 때 가위바위보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전히 저런 우연점, 그러니까 누군가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고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를 하는 그런 문화적 전통이 아직까지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주 원시적인 거고요. 그야말로 갑골 문화처럼 우리 문명의 토대가 되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가면서 시초점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요. 저 시초점은 이제 뭐냐면은 뭐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되냐면은 어머니들 김 많은 거 있죠, 김. 그 김발이라고 그러죠. 그 김발에 있는 대나무 가닥들이 있죠. 그거를 50개 정도를 죽통에다가 모아가지고 그거를 일정한 규칙, 그러니까 그 규칙을 만드는 것에 인간이 이제 이성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물론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를 빼서 태극을 만들고 그거를 반으로, 그러니까 하나를 빼니까 49개가 되죠. 근데 그거를 반으로 나누면 하나는 짝수고 하나는 홀수겠죠.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 되는 거예요. 반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4개로 사상을 나누는 거예요. 손가락에 걸고 하면서 그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서 괴를 뽑는 거를 해서 이제 여기서 바로 이성이 개입을 하게 되고요. 이게 상을 보고 숫자를 읽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리학에서 그 51만 8,400가지를 계산하는 그 복잡한 산술의 체계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복점을 가지고 아주 우연점을 치고요. 그 다음에 시초점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세 번째 카테고리로 지금도 여전히 꿈해몽 하잖아요. 꿈해몽하고 지금도 여전히 무속인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까지도 이런 크게 봐서 3가지 종류의 점술의 방법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이제 경우의 수라는 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이제 명리학에 기둥을 4개 세우는데 왜 51만 8,400가지가 나오는지는
연의 경우의 수가 60갑자니까 60개고 월에 12달이니까 12개고 또 일에도 60갑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시간은 우리가 그때 이제 자축인묘 진사 12지지를 쓰니까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복잡한 인생사를 읽기 위해서 얼마나 복잡하게 이성적으로 계산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저런 경우의 수에 비하면 이거 굉장히 사주의 경우의 수는 많다. 그래서 올해 드디어 한번 괴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올해 갑진년의 괴를 뽑아서 천풍국괴가 나옵니다. 자, 저 괴를 뽑는 방법은 오늘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 화면을 보시고 추론할 수가 있고요. 혹시 대산 선생님이라고 주역의 대산 선생님의 대산 주역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점을 친 게 아니고요. 제가 마음대로 괴를 뽑은 게 아니라 나름의 산명식에 의해서 괴를 뽑은 거고요. 자, 천풍국괴라는 게 나왔고요. 상괴가 1번이고 그게 건괴인 천이고요. 하늘을 의미하죠. 건괴가. 합괴는 5번째 괴이고요. 그게 오손풍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례, 오손풍 이런 식으로 8개가 순서가 가는데 상괴는 천, 합괴는 바람, 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풍구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천풍구가 어떤 것이냐, 올해는 어떨 것이냐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이제 저거는 산명식에 의해서 나왔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저 괴는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에서 오늘 이 말을 듣고 나면 인터넷에서 많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저게 나오면 같은 괴를 얻었는데 중요한 것은 저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아니면 잘 아시는 분이 예를 들면 대산 선생님이 돌아가셨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분들이 저거를 해석하느냐에 이제 그 신묘함이 있는 거죠. 자, 천풍구는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자, 올해의 키워드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만남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위에 있고 밑에서 바람이 부는 겁니다. 밑에서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지, 밑에서 바람이 잘못 부는지, 바람은 일으키는 거지만 잘못 부는 바람도 있습니다. 올해 어떤 바람이 불어서 만남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데 주역에서 중요한 것은 천풍국괴 이전에 어떤 괴가 오느냐, 그 이전에 택천괴가 옵니다. 택천쾌는 무엇이냐? 갈라서는 겁니다. 저 국괴가 오기 이전의 상황, 지금 말하자면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2월 4일 혹은 음력설이 지나야지 국괴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택천쾌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갈라서고 있습니다. 지금 등 돌리고 뒤에서 돌아보면서 네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왔어, 이런 얘기를 하는 시기입니다. 자, 그게 갑진년으로 가면서 국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만물이 접촉하는 게 2024년도 갑진년의 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바람이 어떻게 불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원래 천풍국괴의 그 괴의 가르침은 음이 너무 강성하니까 음을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어떤 남성분이 와서 올해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조심해라 이런 겁니다. 아무나 만나지 마라 그런 겁니다. 특히 누구를?
잘 소개를 받아서 만나야지. 저를 뭐라 그랬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우연히 만난 여자는 취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말이 조심스러워서. 그렇다 그러면 윗사람 입장에서는 상황을 잘 살펴서 가려서 때와 상황을 살피되 소인이지만 포용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포용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득표를 하기 위해서라거나 아니면 내 조직에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태도가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하시고요. 자, 천풍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천풍구의 괴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이나요? 밑에가 음이, 원래 저 주역에서 효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누가 올라오고 있어요? 음효가 밑에서 바람을 일으키면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저 위에 있는 5개의 양효들의 처신이 문제입니다. 저 양효들이 음효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할까? 그래서 여기 이제 말이 많은데요. 주역의 역전이나 이런 거 읽어보면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가 그물 속에 들어있어서 그 물고기를 쓰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입니까? 이득이 없는 해예요. 경제적으로는 어떨 것이다? 썩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내년에 괴를 뽑아서 여러 가지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상황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자, 때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요. 아쉽게도 국계는 나쁜 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말을 좀 신경을 써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천풍구가 어떤 꾀인지 이렇게 보시고요. 화천대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그런 것들도 다 사연이 다 천하동인께, 화천대유께 다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그 두 개가 서로가 상착을 하면서, 그러니까 반대로 만나가면서 다 사연들이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국계는 하늘 아래 바람이 있다고 그러고요. 자, 그런데 저 왕이 여기 윗사람이 요 국계의 괴를 뽑아서 요거 상을 보고 명령을 내려서 사방에 알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알리는 해라는 의미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치 이거를 응용을 해야 되는데 아주 그 구석구석까지 사람들이 알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더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어떤지. 나쁘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 구기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특히 국계 요 상구 제일 위에 있는 요 효, 제일 위 효의 효사를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저 상구계의 효사를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상구는 뿔에서 만나니 그게 구기각입니다. 국계는 그 뿔에서 만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계니까요. 부끄러우나 허물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뿔에서 만나는 거는 상황이 어때 보입니까? 위태롭죠. 위험하고, 그리고 마땅치가 않습니다. 윗사람이 오죽하면 뿔에서 만나야 되냐, 어디 갈 곳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에서 위태롭게, 아랫사람은 못 만날 수도 없어요. 만나야만 되는 사람, 왜냐, 국계잖아요.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그만큼 누가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의 입장이 그러하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인정도 못 받고 남는 것도 없는 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상구를 읽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자, 주역 또 우리 사람의 인생을 읽는 것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변화에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우리 사주팔자 글자는 8개 글자는 평생을 똑같이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읽어야 된다? 한해연의 토정 비결은 변화하는 걸 읽어야 되기 때문에 괴로 읽는 것도 변효를 읽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래서 특히 요 위에 상구를 읽었고요. 저 변하니까 뭘로 바뀝니까? 양이 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음으로 바뀌니까 태풍 대과계가 됩니다. 대과는 뭐냐면은 많이 지나치다 이런 말입니다. 저 대과계는 형상을 보십시오. 이렇게 음이 하나 올라오는 게 있고, 요거는 뭐냐면은 4개의 강이 가운데 있고 2개의 음이 각각 위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뒤에 아마 나무라고도 돼 있고요. 마룻대가 흔들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역의 과학을 가지고 논문을 쓴 사람인데, 주역에서 과학적인 요소를 찾을 때 저 대과계를 읽을 때 마룻대가 흔들린다. 지진이 나서, 옛날 고대인들이 지진이 나서 마룻대가 흔들리는 형상을 보고 저 궤를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하던 사람이 위아래가 약하니까 기둥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대과의 때에는 제일 윗사람과 제일 밑에 백성들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제 말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처지도 곤란하고, 근데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그 윗사람보다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강성하다라는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은 처신이 아까 어땠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서자니 부끄럽고 벌은 안 받고 이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지나친 것이고요. 제가 아까 여기 마룻대가 휘는 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개의 강한 양이 가운데 있고 두음이 양 끝에 있어서요. 양 끝이 지나치게 강해서 이게 이제 물리학이라거나 역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물리학에서 말하는 역학입니다. 역학적인 처지에서 보면 튼튼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잘 움직여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과의 때에는 군주를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키며, 군주를 세우고 나라를 일으키며 풍속을 바꾸는 등 대과의 시대는 변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큰 선거가 많고요. 큰 선거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갑진년의 운세를 읽었습니다. 제가 말이 많아서 여러분들 지루하게 했을까 봐 제가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해마다 신문사라거나 이런 폴캐스트를 제가 해왔다. 그러니까 전망을 제가 글도 써오고 인터뷰를 해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2020년도에는 산천대축계에 변효가 있어가지고 산화빗계가 됐는데요. 그때 여탈복의 시기였고요. 수레바퀴가 빠져버리는 해였어요. 가다가 도로 돌아오는 해였어요. 그래서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싱가포르 가다가 돌아왔잖아요. 그 전해였거나 아마 요때 영향이 있었던 시점이었고요. 2021년도는 지택림께랑 그다음 변효를 읽어서 내택 기맥계가 된 해였거든요. 저때 지극한 마음으로 보살펴라라는 해였어요. 코로나 시기에 지극한 마음으로 환자들을 보살피고 잘 극복해내라라는 걸로 그때 이제 키워드를 했었고요. 바로 이제 22년도죠. 이민년 그때 혁계, 변혁, 큰 정권 교체의 해였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여기 학교까지 찾아왔던 신문 기자에게 제가 힌트를 줬습니다. 선거 전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랬었고요. 그러고 나서 아마 그 친구는 다른 거를 기대했던 친구예요. 정권이 바뀌지 않기를 바랬던 기자님이셨는데 선거가 끝나고 따로 만나고 싶다라고 했던 격이 그랬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치 얘기는 안 하겠다 그랬으니까요. 자, 23년도에 택례수랑 중택택계가 나왔고요. 이때는 이제 굉장히 읽기가 애매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면 장부를 잃어버리는 해였고요.
장부를 잃어버리고 때를 놓친다. 이런 키워드가 나왔던 해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너무 들으시느라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빨리 우리가 포춘 쿠키를 깨야 되는데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해서 자, 이제 그 정도 아시죠? 이민년의 해에 여기 위에 있는 게 흑색이고요. 밑에 있는 게 범띠잖아요. 그래서 흑범의 해였고요. 그 다음에 개묘년에 흑색의 토끼잖아요. 그래서 흑토끼의 해였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 이 녹색이에요. 색깔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녹색 혹은 청색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용이죠. 그래서 올해는 무슨 해다? 청룡의 해가 됩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한 일반적인 상식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 순간 이제 포춘 쿠키도 뜯고 여러분과 제가 만난 이 순간에 그 51만 8,400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 하나를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이거를 깨보도록 합시다. 많이 기다리셨죠? 네. 자, 포춘은 영어로 그냥 운이라는 뜻도 있지만 행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이게 나에게 어떤 행운을 가져올까? 그래서 이렇게 자 할까요?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어떤지 한번 좋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머나. 네, 저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아마 뭐 이분들의 상술이겠지만 네? 그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받아들이면서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고 또 이 세파에 어떤 물결이 내 운명에 휘몰아쳐 오더라도 그것을 내가 기회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도전을 해서 내가 극복을 할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힘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는 제가 우리 학교 신년사에서도 기회를 줘서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크고 작은 꿈들이 용처럼 꿈틀거려서 크게 비상하기를 바란다라는 말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